제가 들려드릴 41번째 책은 이청준의 소설 소문의 벽입니다. 소문의 벽은 중편소설이고요. 1972년 출간 당시 상당한 문제작이었어요. 이걸 발표했을 때의 국가적 분위기로 볼 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읽다 보니까요. 이건 우리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 상처, 열등감, 사회의 장벽, 현실 문제, 기타 등등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건 평생을 두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해결은 요원하니까요.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설에서 1인칭으로 나오는 나는 종합 잡지를 내는 출판사의 편집장입니다. 잡지를 만든다는 건 창의력과 독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어야 하는 부담이 따라다니고요. 한 달에 한 번 어김없이 출간되어야 하니까 늘 긴장이었고요. 술을 마시는 날들이 많았어요. 어느 날 술에 취한 내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 남자는 도와달라고 간절히 사정했고요. 지금 쫓기고 있다고 했는데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어요. 나는 그를 하숙방으로 들였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말랐으며 음울한 그늘이 마를 것 같지 않은 깊은 두 눈을 갖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자는 동안 내가 불을 끄면 그가 다시 켜놓고 다시 끄면 그가 어느새 켜놓기를 반복했고요. 다음날 새벽 말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는 그가 소설가 박준인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후 그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몇 년 전까지 문단에 관심을 받던 소설가였고 최근 1, 2년간은 무슨 일인지 작품을 내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동네 부근의 산 중턱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새벽에 사라졌던 그가 며칠 후 다시 찾아왔고요. 나는 그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병원의 김 박사는 그가 병원을 찾아와서 자기 머리를 진찰해달라고 했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다는 말을 했어요. 말을 하더라도 거짓말을 했고 아니면 아예 입을 다물어 버렸다고 했어요. 그의 병명을 진술공포증이라고 진단 내리고 있었어요. 박준이 지발로 병원을 찾아왔고 입원했다가 지발로 도망쳐 나갔고요. 또 내가 데려다 줄 때도 군말 없이 따라와 자기 병실로 들어간 행동을 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김 박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신이 미쳤다고 말하는 건 정말 미친 게 아니고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미쳐 보이고 싶은 증세라는 거였어요. 월간 종합잡지 속에는 문학 파트가 있는데 그걸 담당하고 있는 편집자는 안형이었어요. 예전에 박준이 2, 3년간 정력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난 뒤 웬일인지 그의 이름이 사라져가고 있을 무렵에 우리 출판사로 소설을 한 편 보낸 적이 있었어요. 물론 나는 전부터도 그에게 한 번쯤 소설을 청탁해 보고 싶은 터였으므로 저자가 직접 작품을 보내왔으니 고마웠어요. 그러나 담당자인 안형은 왠지 탐탁스러워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내가 아무리 편집장이라고는 해도 문학 파트는 안형의 소관이었고 한 부서에게 그 정도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게 나의 책임이기도 했죠. 안형은 박준의 소설을 한번 읽어보고는 안 되겠다고 했는데 그냥 내보냈다가 공연히 말썽이 생길 것 같다는 이유였어요. 나는 슬쩍 내보내는 걸 권했지만 안형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안형 자신도 문학을 하는 사람이었고 이따금 다른 잡지에 자신의 글을 발표해오던 터였어요. 추측하건대 자신의 취향이나 문학 이념이 다른 동업자에게는 지면을 할애해주지 않으려는 듯 보였고 같은 문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 인색하고 가혹한 태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작가와 문학적 주장이 다를 경우 편집자가 그처럼 철저하게 자기 생각만을 주장할 권리가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박준을 병원에 데려다주고 김 박사를 만나고 온 후 나는 자꾸 그에게 빠져들어갔고요. 그의 미발표 소설 원고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이후 3편의 원고를 읽게 되는데요. 하나는 안형이 반년 전부터 서랍에 처박아둔 원고였고 또 하나는 어느 문학 잡지에 연재되다가 갑자기 중단된 원고였고 또 하나는 박준의 여동생이 갖고 있는 원고였어요. 첫 번째 안형의 서랍 속에 있는 소설의 내용은 대충 이랬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그는 어렸을 때부터 괴상한 버릇을 갖고 있었다. 어른들에게 꾸중을 듣거나 부끄럽고 난처한 일이 있으면 광 속 같은 데로 숨어 들어가 잠이 들어버린 척하는 것이었다. 근데 잠자는 척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 신용을 내는 거였는데 목과 사지를 축 늘어뜨리고 숨소리도 내지 않았으며 건드려도 죽은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았다. 이 장난 때문에 심한 꾸중을 들였지만 고쳐지지 않았고 걸핏하면 아무데서나 벌떡 뒤로 나자빠져서는 숨을 한참씩 끊어버리는 바람에 옆의 친구들을 자주 놀래켰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될 무렵에 그건 하나의 휴식 술로까지 발전했다. 낭패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뿐 아니라 기분이 저조하거나 흥분이나 긴장될 때도 어둠컴컴한 자기 골방으로 들어갔고 이제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이 놀라울 만큼 길어져 있었다. 그럴 때 숨을 아주 안 쉬는 게 아니라 코끝으로 아주 조금씩 은밀하게 공기를 들이마시는 연습에 육신이 익숙해져 가는 거였다.
그럴 때 나는 정말로 죽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처럼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었는데 일종의 자기 최면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 가사의 잠을 자는 버릇은 그에게 최고의 휴식이 되었고 절실하거나 불쾌한 일도 따로 있을 수 없었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호흡을 잃어버린 육신 속에서 함께 죽어버리기 때문이었다. 결혼을 하고 나니 생활이나 주변이 더 복잡하고 낭패스러운 일이 많아졌고 그곳에서 도망치기 위해 더 자주 그 가사의 잠을 자야 했고 시간도 더 길어져 갔다. 그의 아내는 그 버릇이 너무 끔찍스러워서 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꼴을 더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분이 몹시 상해 집에 들어온 그는 또 가사의 잠을 자기 시작했고 아내는 차라리 정말로 한번 죽어보기라도 하라고 무심히 중얼거렸는데 그는 정말로 그것을 마지막으로 영영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죽었다. 이게 소설의 내용이었어요. 안영은 이 소설에 대해서 실없는 미치광이 이야기며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박준의 인간 관찰은 지나치게 편협하거나 에고이스틱한 결점이 있다고 비난했어요. 자신 속에 숨어있는 비밀스러운 속성과 현실 사이에서 꾸며지는 생존의 방정식에서 명확한 해답을 얻어야 하는 게 우리들에게 중요한데 박준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현실의 압박 요인들을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슬픈 습성을 택하도록 했다는 거였어요. 작가가 어떤 소재를 만나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시대 양심이 얼마나 투철한가를 말해주는 건데 안영의 해석에 따르면 박준은 이 시대의 작가로서 시대 양심의 요구를 배반했고 이걸 도외시했으므로 그의 창작 행위는 가혹하게 매도당에 마땅하다는 거였어요. 나는 박준의 소설이 우리 시대를 외면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고요. 그렇게 말해도 안영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나는 박준의 소설에서 인간성의 비밀을 만나 놀라웠고 안영이 어떻게 그토록 남의 방식을 용납할 수 없는지도 놀라웠어요. 두 번째 원고는 연재가 중단된 문학지로부터 원고를 보여줄 수 있는가 문의했고 거기에서는 차라리 다행스럽다는 듯이 괜히 쉬쉬하는 표정으로 원고를 주었습니다. 소설의 제목은 벌거벗은 사장님이었고 내용은 이랬어요. 주인공은 어떤 기업체 직원들이 통근차를 모는 운송부 소속 기사이다. 사장은 운송부 소속 기사 중 한 명을 뽑아 자기 차를 운전하게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장이 차를 운전하고 나서 한 달 이상을 버텨낸 기사가 없었다. 사장과 얼굴이 익을 만하면 영락없이 운전수를 갈아치웠고 그 기사는 회사에서 아주 내보내졌다. 그렇게 나간 사람이 10명도 넘었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으면 몰라도 좋을 일을 알아버린 죄라는 정도만 말했을 뿐 입을 다물었다. 이제 주인공에게도 그 차례가 왔고 사장 차를 끄게 되었다는 건 적어도 한 달 후에 잘리게 된다는 거였으므로 그는 집안 사정 때문에 걱정이 되었다. 자기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라고 굳은 결심을 하면서 사장차를 운전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사장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골짜기로 차를 몰게 했고 오늘 밤 보고 들은 것을 잊어버리라고 당부했다. 도착 후 사장이 안으로 들어간 후 밀폐된 방으로 안내돼서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른 운전수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서 사장이 들어간 비밀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곳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보고 싶은 것을 하룻밤에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곳으로 하룻밤의 향락을 위한 곳이라는 거였다. 그는 이 비밀을 지킬 거라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했지만 이걸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하는 처지가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다. 하고 싶은 말을 못한다는 게 이토록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를 처음 알았고 선배 운전수들이 결국 입을 뻥끗했다가 쫓겨난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너무 하고 싶은 말을 참다 보니 신경과민 증세가 생겼고 언제나 감시를 받고 있는 듯했으며 회사 안의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나중엔 집에 있는 마누라까지 의심스러워졌다. 가끔 넉나간 사람처럼 멍해 있기도 했고 결국은 주의력 결핍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이 소설은 현대판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를 연상케 했어요. 앞의 소설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내면의 비밀을 캐고 그걸 설명했다면 이 소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시대의 요구나 권리, 의무 같은 것들이 강하게 암시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이 두 편의 작품들이 다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건 하나는 시대 양심의 바탕을 둔 편집자의 문학 이념과 어긋난다는 이유였고 나중의 책은 말썽의 소문을 두려워하는 용기 없는 편집자의 조심성 때문이었죠. 두 번째 소설에서 박준은 진실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한 건 목이 잘리지 않기 위한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박준은 이처럼 작가로서의 진술을 방해받고 진술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나는 박준이 잘나가던 때 한 신문사와 인터뷰했던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박준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어렸을 때 6.25 전쟁이 터졌고 한동안 마을에 경찰과 공비가 번갈아 들이닥쳤다고 했어요. 어느 날 한밤중에 한 사람이 방으로 들어와 눈이 부시도록 밝은 전짓불을 얼굴에 내려비치며 어머니에게 당신은 누구 편이냐고 물었어요.
어머니는 그때 얼른 대답할 수 없었는데 전직불 뒤에 가려진 사람이 경찰인지 공비인지 구별할 수 없어서였어요.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었으므로 상대방의 정체를 모르는 어머니의 입장은 절망적이었죠. 박주는 지금도 그 절망적인 순간과 사람의 얼굴을 가려버리는 전직불에 대한 공포를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말하면서 지금 소설을 쓸 때 그 비슷한 느낌을 경험한다고 말했어요. 문학행위는 한 작가의 가장 성실한 자기 진술인데 자신은 전직불 아래서 진술을 행하고 있는 공포감을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였어요. 나는 박준이 처음 나의 하숙방에서 잘 때 불을 켜놓던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 어둠은 전직불과 연결된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나는 박준의 동생이 보관하고 있던 세 번째 소설 원고를 읽게 되었습니다. 소설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주인공 지는 4학년 때 6.25 전쟁을 겪었다. 세월이 흘러 지는 어른이 되었고 청년 운동단체의 간부 직원이 되었다.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상한 환상에 빠져든다. 버스 안 사람들은 무겁게 힘을 다물고 피곤한 어깨를 기대고 앉아 있었는데 지는 그 무거운 침묵과 사람들의 어깨 뒤에서 갑자기 무서운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다. 그 사람들이 서로 침묵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자신도 그들과 같이 침묵 속에서 대화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할 수가 없었다. 한동안 그런 환각에 빠져들다가 이번에는 자신이 불온스러운 음모의 피해자로 체포당해 취조를 받고 있었다. 신문가는 그 음모에 관해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지의 생애에 대해 기억해낼 수 있는 모든 걸 진술하라고 요구했다. 지를 두렵게 하는 건 신문관의 정체를 알 수 없어서였다. 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진술했다. 전쟁이 난 후 3개월 지나 마을엔 밤이면 괴한들이 몰려들어왔다. 경찰들과 공비들이 번갈아가며 들어왔는데 경찰을 반긴 사람은 나중에 공비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공비들에게 협조했다가는 경찰에게 화를 당했다.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 분간할 수 없었고 남자들은 밤이 되면 집을 비우고 도망쳐 산에서 밤을 지내고 아침에 집에 돌아왔다. 어느 날 밤 지는 어머니와 단둘이 집을 지키고 있다가 정체 모를 사람의 방문을 받았다. 그는 전직불을 들고 있었다. 눈을 뜰 수도 없는 강한 불빛 뒤에 모습을 감춘 그는 남자들이 누굴 따라갔으며 누구 편인지를 물었다. 어머니는 우리는 무식해서 누구의 편도 아니라고 애원해서 겨우 화를 면했지만 그날 동네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다들 전직 불빛 뒤에 숨은 사람의 정체를 점치려다가 실패한 사람들이었다고 지는 과거 이야기를 진술했다. 신문가는 지의 진술을 마음에 들지 않아 했고 지는 신문관에 대해 공포스러운 느낌을 갖고 그의 마음에 들도록 정직한 진술거리를 기억해내려 했지만 생각이 안 났다. 그는 다른 걸 진술했는데 대학 시절의 이야기를 했다. 대학 입학식이 끝나고 거처를 정하지 못해서 밤을 학교 강의실에서 보내곤 했는데 순찰하러 나온 수희에게 들키면 쫓겨나므로 수희가 오는 기색이 있으면 얼른 숨었다. 수희는 문을 열고 들어와 전직불로 교실 안을 휙휙 둘러보았는데 그 불빛은 참을 수 없는 공포였다고 말했다. 신문을 마친 신문가는 지에게 당신이 유죄라는 심증을 굳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체포되었으므로 신문할 권리가 생겼는데 지가 그걸 쉬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진술을 하면서 우리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했는데 그건 죄악이며 그게 음모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점이었다. 지는 이렇게 음모의 심증만으로도 형이 선고될 수 있냐고 따졌고 신문가는 이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가 전직불과 신문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스스로 자신의 형벌을 선고받은 거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의 소설이었어요. 나는 병원으로 가서 박준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사이 그의 몰골은 더 형편없이 초췌해져 있었으며 나를 보자 도와달라고 말했죠. 이 병원을 견딜 수가 없으며 왜 여기에 갇혀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제 발로 들어온 병원이었고 미친 사람 취급받는 게 편했지만 이젠 그것도 아니었던 거였어요. 김 박사는 지난번과 다르게 박준을 치료하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는데 진술 공포증은 자기 진술을 통해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환자에게 자기 진술을 계속하게 하는 것 자체가 치료 행위고 환자의 비밀은 그걸 통해 말해지고 치료까지 된다는 거였어요. 그 사이 박준은 병원에서 소동을 피웠는데 최근에 병원에서 정전이 된 일이 있었어요. 평소에 박준은 병실의 불을 환하게 켜놓는 습관이 있었고 그날 간호사가 정전으로 어두운 병실에 전직불을 들고 들어갔다가 박준에게 공격을 당한 거였어요. 나는 김 박사가 박준에게 치료를 위해 진술을 강요할 것이 걱정되었어요. 김 박사는 박준에게 공포스러울 신문관이 되어가고 있는 거였기 때문이에요. 박준은 예전에 했던 다른 인터뷰 기사에서 작가란 정체가 보이지 않는 전직불의 공포를 견디면서도 끝끝내 자기의 진술을 계속해 나갈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운명을 짊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그는 글을 쓰지 않았으니까 그 운명을 따르지 않은 셈이었죠. 그의 독자들과 안녕, 연재를 중단시킨 출판사의 교활한 편집자들,
그들은 전직불 뒤에서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말썽이 난다느니 시대정신이 없다느니 독자를 배신했다는 식의 소문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입에서 입으로 건너다니는 정체불명의 소문들이 그가 소설로 진술하지 못하게 한 거였죠. 사람들은 원래 소문을 좋아하므로 소문으로 소문 속의 소문의 벽을 두껍게 쌓아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누구나 자신의 전직불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며 이쪽에서 정직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진술이 무거울수록 더욱 두렵고 공포스럽게 빛을 쏘아대고 있는 거였죠. 얼마 후 나는 병원으로 김 박사를 다시 만나러 갔는데 어젯밤 박준이 병원을 나가버렸다는 소식을 들어요. 김 박사는 자신의 방법이 환자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방법은 그가 전직불 앞에서 엄청난 공포를 느꼈으므로 그 전직불을 이용해 환자를 굴복시키는 거였다고 했어요. 일부러 방에 스위치를 내리고 전직불을 들고 들어가 박준의 얼굴에 비쳤다고 했어요. 발작을 일으켰고 진정되어서 잠을 재워놓았지만 결국 병원을 나가버렸다는 거였죠. 김 박사는 신념에 넘친 의사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비열하고 치사한 오기덩어리였어요. 김 박사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박준이 원래 정신분열증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자기가 그걸 미리 알아내지 못했다는 거였죠. 그 말에 나는 그가 진짜 미치기 시작한 것은 이 병원에 들어오고 난 후며 자신이 피난처로 찾아온 이곳에서 숨기고 싶은 자신을 이해받지 못했으므로 그렇게 된 거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그가 두 번째로 나를 찾아왔을 때 그를 병원에 데려다 준 게 바로 나였으므로 심한 자책감을 느낍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책을 읽는 동안 너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계속 받는 듯 한데요. 진술을 강요당하는 박준과 소설 속의 소설 주인공 지, 진술을 품기만 하라고 강요당하는 운전수, 그저 침잠해버리는 게 선택지였던 그런데 그들보다 더 강렬한 사람들은 오히려 안영과 다른 출판사의 편집인 김 박사 같은 사람들인데요. 자신이 선택을 최선의 것으로 고집하는 것을 유지하려고 유지되어야 하는 소문들, 결국 소문의 벽은 진실과 거리가 먼 사회적 폭력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문이 진실이라 해도 그게 누군가에게 힘들다면 그건 폭력이 되는 거죠. 우리의 행동 중에서 자신만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게 꽤 많이 있어요. 그 슬픈 팩트는 그게 내 잘못만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가난했던 사람이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줄인 배를 안고 살았던 사람이 끝내 버리지 못하는 식탐. 이제 넘어섰지만 그 시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쓰리죠. 그게 네 현실이라는 소문을 내 귀에 들려주었던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때 내 현실이 아프다고 진술할 기회를 갖지 못해서 결국 실체 없는 내 슬픔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회적 폭력은 거대한 장치 속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탈출구가 없는 현실의 억압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을 남기곤 하는데요. 가사 상태에 빠져서 있거나 미친 흉내를 낼 수밖에 없는 박준이 되지 않으려면 차라리 꼬장꼬장하게 파고들어 이겨먹는 게 적절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을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악역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박준이 절대로 정의로운 주인공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